어느 날 점심시간 전에 톰이 슈트케이스를 꾸리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다. 처음에 벨이 울렸을 때는 세일즈맨이나 누가 잘못 누른 것으로 생각하고 무시했다. 벨이 다시 울렸으나 톰은 여전히 무시하고 짐 꾸리기를 계속했다. 갑자기 문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다. 톰은 문득 파우스트가 아닌가 생각했다. 파우스트라면 온 로마를 뒤져서라도 디키를 놀라게 하려고 올지도 모른다. 그는 문 쪽으로 걸어가면서 두 손에 땀이 배어 나오는 것을 느꼈다. 그는 머리가 흔들리는 것 같았다. 정신을 차려 두 손으로 문 손잡이를 잡고 조금 열었다. 헬로우. 홀의 컴컴한 곳에서 미국 사람인 듯한 목소리가 말했다. 디키니? 프레디야. 톰은 문 손잡이를 붙잡은 채 한 발짝 물러섰다. 들어올래? 디키는 지금 집에 없어. 좀 늦게 올 것 같은데 말이야. 프레디 마일즈는 안으로 들어오더니 삥 둘러보았다. 톰은 재빨리 디키의 반지를 빼서 주머니에 넣었다. 프레디는 방 안을 호기심에 차서 둘러보았다. 너 디키랑 함께 살고 있어? 아니, 그렇진 않아. 난 잠깐 들렀을 뿐이야. 톰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한 태도로 셔츠를 벗으며 말했다. 그 안에는 다른 셔츠를 입고 있었다. 디키는 점심을 먹으러 왔어. 오텔로의 가게라던가? 늦어도 3시 전에는 돌아올 거야. 틀림없이 비피 부부 가운데 누군가가 프레디를 들여놓았다. 어느 배를 누르면 된다고 가르쳐주고 시니오르 그린리프는 집에 있다고도 말했겠지. 프레디는 디키의 옛 친구라고 했겠지. 자, 지금부터 어떻게 해서든 아래층에서 시니오라 비피와 마주치지 않고 프레디를 이 집에서 쫓아버려야 한다. 왜냐하면 그녀는 언제나 안녕하세요, 시니오르 그린리프 라고 인사를 하니까. 프레디가 말했다. 너랑은 몬지베로에서 만났지? 너 톰이지? 너도 디키랑 함께 코르티나에 오리라고 생각했었는데. 뜻은 고마운데 가지 못할 사정이 생겨서. 코르티나는 어땠어? 아주 좋았어. 그런데 디키는 어떻게 된 거야? 너한테 편지 보내지 않았어? 디키는 로마에서 겨울을 나기로 했어. 너한테 편지를 보냈다고 하는 것 같던데. 한마디도 적어 보내지 않았어. 아니면 플로렌스로 보내서 내가 받지 못한 걸까? 나는 짤스부르크에 있었고 디키는 내 주소를 알고 있었을 텐데. 프레디는 웃으며 말을 이었다. 머지는 디키가 로마로 이사했다고 하던데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라고만 알 뿐 주소를 모르고 있더라고. 내가 이 아파트를 찾아낸 건 정말 우연한 행운이었어. 어젯밤 카페 그레코에서 만난 녀석이 우연히 디키의 주소를 알고 있어서 말이야. 근데 왜 이런 곳에? 궁금해진 톰이 물었다. 그 사람이 누굴까? 아주 젊은 이탈리아인이었어. 프레디는 톰의 구두를 보고 있었다. 너 디키나 내 거랑 똑같은 구두를 신었구나. 쇠처럼 튼튼하지? 내 건 8년 전에 런던에서 산 거야. 그것은 디키의 그레인 레더의 구두였다. 톰은 말했다. 이건 미국에서 산 거야. 프레디는 침실 쪽으로 걸어가 침대 위에 올려놓은 슈트케이스를 보았다. 디키는 또 어디로 여행을 떠나려는 건가? 아니면 지금 막 돌아왔나? 프레디가 톰을 돌아보며 물었다. 떠나는 거야. 머지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디키는 한동안 시실리에 가 있겠대.
그러자 프레디가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다. 디키, 요즘 어떻게 된 거야?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사람을 피하는 걸까? 톰은 아무렇지도 않은 어조로 말했다. 이번 겨울에 디키는 조금 지나치게 일에 열중했어. 본인도 그렇게 말하더라고. 아마 혼자 있고 싶은 모양이야. 근데 내가 알기로는 어느 누구와도 옛날처럼 사이좋게 지내고 있는 것 같지는 않던데. 머지도 포함해서 말이야. 프레디는 커다란 폴로 코트에 단추를 풀면서 다시 미소 지었다. 이 이상 디키가 나를 바람맞힌다면 가만두지 않겠어. 머지가 말하는 폼으로 봐선 두 사람은 싸운 것 같았어. 그래서 둘 다 코르티나에 오지 않았던 것 같아. 프레디는 톰의 반응을 기다리는 듯한 얼굴로 바라보았다. 그건 나도 잘 모르겠어. 톰은 옷장으로 가서 웃옷을 꺼내려고 했다. 톰은 장 왼쪽 깊숙이 걸린 자기의 오버를 끌어냈다. 이 오버의 어깨에는 몇 주 동안이나 옷걸이에 걸려 있었던 자국이 뚜렷이 나 있었다. 톰이 돌아다 보니 프레디는 자기의 왼쪽 손목에 끼고 있는 은으로 된 신분증명 팔찌를 빤히 보고 있었다. 그것은 디키의 팔찌였다. 톰은 그 팔찌를 디키의 물건을 넣은 상자에서 찾아 자신의 손목에 끼고 있었던 것이다. 프레디는 본 기억이 있는 듯한 눈으로 그 팔찌를 보고 있었다. 톰은 그것을 눈치채지 못한 신용을 하고 오버를 입었다. 프레디는 아까와 다른 약간 놀란 듯한 표정으로 톰을 바라보았다. 프레디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톰은 잘 알 수 있었다. 톰은 위험을 느끼고 몸을 굳혔다. 그럼 나가볼까? 하고 톰이 물었다. 너 여기서 살고 있지? 하고 프레디가 말했다. 천만에. 톰은 미소를 지으며 부인했다. 그럼 이 귀중품은 모두 디키가 너한테 사주었군. 톰은 뭐라고 할 말이 없었다. 얼버무리려 했으나 농담 한마디 나오지 않았다. 이건 빌린 물건이야. 하고 톰은 낮게 말하고 디키는 실증이 나서 나보고 당분간 끼라고 했어. 톰은 팔찌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프레디는 G라는 글자가 새겨진 넥타이 핀을 보고 있었다. 그 넥타이 핀은 톰이 산 것이었다. 톰은 방 저쪽에 있는 프레디 마일스의 커다란 몸뚱이에서 열기가 피어오름을 느꼈다. 톰은 그의 눈이 무서워졌다. 좋아, 나가지. 하고 성난 듯이 말한 프레디는 일어섰다. 그는 성큼성큼 걸어가 문을 열더니 넓은 어깨를 획 이쪽으로 돌리고 오텔로라면 잉기르테러 호텔 근처지? 하고 말했다. 그래. 디키는 1시경에는 그곳에 올 거야. 라고 톰이 말했다. 프레디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만나서 반갑군. 하고는 웃지도 않고 말하더니 문을 닫고 나가버렸다. 톰은 작은 소리로 제기랄 하고 중얼거리며 프레디가 빠른 걸음으로 계단을 내려가는 발소리를 들었다. 톰은 프레디가 비피 부부의 누군가와 다시 이야기를 하는지 확인해 두고 싶었다. 그런데 프레디가 관리인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시뉴오라 비피와 이탈리아어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여자의 목소리가 똑똑히 들려왔다. 시뉴오르 그린리프 뿐이에요. 라고 그녀는 말했다. 아니요, 혼자뿐이에요. 누구라고요? 아니요, 안 계세요. 오늘은 외출하지 않으신 것 같던데요. 그럼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나요? 하고 그녀는 웃었다.
톰은 계단의 난간을 프레디의 목인 것처럼 비틀었다. 바로 프레디가 계단을 뛰어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다. 톰은 방 안으로 들어와서 문을 닫았다. 톰이 하려고만 하면 자기는 여기에서 살고 있지 않다. 디키는 오텔로에 갔다. 또는 디키가 있는 곳을 모른다는 얘기 등을 끝까지 주장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제 프레디는 디키를 찾아낼 때까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프레디는 그를 아래층으로 질질 끌고 내려가 시니오라 뷰피에게 이 남자는 누구냐고 물을 것이 틀림없었다. 프레디가 문을 두드렸다. 손잡이가 돌아간다. 문은 잠겨 있었다. 톰은 무거운 유리 잿더리를 집어들었다. 너무 커서 손가락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그는 가장자리를 잡았다. 그는 다시 잠깐 생각하려 했다. 이 자리에서 지혜롭게 모면할 수 있는 방법은 달리 없을까? 시체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 이것밖에 방법이 없다. 그는 왼손으로 문을 열었다. 잿더리를 가진 오른손을 치켜 올리고 내리쳤다. 프레디가 방으로 들어와서 이봐, 한 가지 묻고 싶은데. 잿더리의 둥근 가장자리가 프레디의 이마 한가운데를 쳤다. 프레디는 눈이 아찔해진 모양이다. 그의 무릎이 푹 꺾이고 미간을 해머로 얻어맞은 황소처럼 고꾸라졌다. 톰은 발로 차서 문을 닫았다. 그는 프레디의 뒤통수를 잿더리로 마구 쳤다. 프레디의 손목의 맥박을 살폈다. 맥이 한 번 뛰더니 그의 손가락이 그치게라도 한 것처럼 약하게 떨리다가 맥박이 꺼져버렸다. 톰은 문 밖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시니오라 뷰피가 방해하면 안 되는데. 그러나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잿더리로 칠 때나 프레디가 넘어질 때나 별로 큰 소리가 나지 않은 모양이었다. 톰은 마루 위에 쓰러져 있는 프레디의 산더미 같은 덩치를 바라보는 순간 갑자기 혐오감과 허탈감이 엄습해왔다. 지금 12시 40분이니까 어두워지려면 아직도 몇 시간은 있어야 한다. 그는 프레디의 주머니를 뒤져보았다. 오버 안 주머니에는 미국의 여권과 이탈리아와 다른 나라의 동전이 몇 개 섞여 있었다. 열쇠고리에 달린 2개의 자동차 열쇠에는 피아트라고 표시되어 있었다. 지갑 속에 운전면허증은 없을까? 있다. 자상한 일이 모두 적혀 있었다. 피아트 1400, 흑색 콘버터블, 1955년형. 이 차가 근처에 놓여 있다면 곧 찾을 수 있다. 창밖을 내려다본 톰은 일이 너무나 쉽게 풀렸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웃었다. 이 집의 앞길 맞은편에 검은 컨버터블이 세워져 있었던 것이다. 차 안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았다. 톰은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정했다. 그리고 방을 그럴듯하게 꾸미기 시작했다. 그는 긴 테이블에 병들을 쭉 늘어놓고 글라스에 얼음을 2개 넣어 마르티니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는 글라스에 자국을 내기 위해서 그것을 조금 마신 다음 술을 다른 글라스로 옮기고 그 글라스를 프레디에게로 가지고 갔다. 그리고 프레디의 힘없이 늘어진 손가락으로 글라스를 잡게 한 다음 글라스를 테이블에 되돌려 놓았다. 톰은 프레디의 상처를 살펴보았다. 피는 금방 멎어 타월 밑에 마루까지 스미지는 않았다. 그는 프레디를 벽에 기대어 앉히고 목구멍에 진을 부어 넣었다. 톰에게는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계획이 잡혀 있었다. 아피아 거리의 묘지 뒤 어두운 쪽을 떠올렸다. 아피아 거리에는
가로등이 아주 드문드문 있다. 프레디의 지갑은 분실한 것으로 해둔다. 강도를 당한 사람처럼 보여야 한다. 아직 시간은 많았으나 톰은 쉬지 않고 준비를 계속했다. 톰은 7시쯤 프레디를 운반할 작정이기 때문에 시체가 발견되는 것은 밤 9시 이후일 거라고 예상했다. 만약 경찰이 그를 신문하러 온다면 자정 이전일 것이라 생각했다. 그리고 그는 오늘 중으로 무슨 일로라도 경찰에 유치되지만 않는다면 내일 아침 10시 30분 기차로 나폴리를 향해 출발해서 파르마로 갈 작정이었다. 톰은 날이 저물기까지 앞으로 5시간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하니 너무 두려워 도저히 참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았다. 마루 위에 저 몸뚱이. 톰은 절대로 죽이고 싶지는 않았다. 프레디 녀석이 그런 쓸데없고 추잡하고 더러운 의심을 품은 것이 잘못이다. 그는 의자 끝에 걸터 앉아 주먹을 쥔 채 떨고 있었다. 프레디와 둘이서 오후 내내 이야기를 하시고 마시고 했다면 당연히 무슨 소리가 들렸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댄스 음악 방송을 틀어놓았다. 조금쯤 술을 마시는 편이 좋다. 이것도 연극의 일부니까. 그는 진이 속에 들어가자 오히려 여러 가지 일이 아까보다 더 걱정되기 시작했다. 그는 프레디를 보면서 비통한 마음으로 낮게 중얼거렸다. 프레디 마일즈, 넌 너의 비열한 마음 때문에 희생된 거야. 톰은 결국 8시 가까이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왜냐하면 7시 전후가 이 집에서 하루 중 제일 사람의 출입이 많은 시간이기 때문이다. 7시 50분쯤 그는 슬슬 아래층으로 내려가 시뉴오라 뷔피가 홀을 어슬렁거리지는 않나 하는 것을 살폈다. 아무도 없음을 확인한 그는 위층으로 돌아와 무릎을 꿇고 프레디의 한 팔을 자기 목에 돌리고 이를 악물고 들어 올렸다. 그는 조금이라도 무게를 줄이기 위해 프레디의 발을 질질 끌고 팔꿈치로 겨우 문을 닫은 다음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는 피가 묻은 머리카락이 보이지 않도록 프레디의 머리에 디키의 모자를 깊숙이 씌워두었다. 길거리의 행인들 중 톰과 프레디를 본 사람들도 있었지만 다행히 별 문제 없이 톰은 차에 도착했다. 톰은 프레디를 끌어일으켜서 문을 열고 좌석에 올려놓았다. 그는 차 앞으로 돌아가 프레디를 운전석 옆에 끌어넣었다. 그리고 오버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다갈색 장갑을 끼고 프레디의 열쇠를 꽂았다. 부드럽게 시동이 걸린 차는 달려나갔다. 이윽고 그의 앞에 구 아피아 가도가 쭉 나타났다. 길 양쪽에는 깨어진 묘비가 군데군데 검게 서 있었다. 가로등이 적어 대체로 어두웠다. 1월의 일몰 후에는 이런 울퉁불퉁하고 음침한 길을 골라 차를 달리는 사람은 좀처럼 없는 모양이었다. 톰은 주위를 둘러보며 적당한 장소를 찾기 시작했다. 그는 나무 옆에 차를 세우고 라이트를 껐다. 축 늘어진 시체를 사납게 질질 끌었다. 거기에 4피트 정도 높이의 묘비 자국이 있었다. 그는 이 돼지 같은 녀석의 묘로는 안성맞춤이라고 생각했다. 저려오는 다리로 곧 차를 타고 톰은 다시 로마로 향했다. 그는 운전하면서 차 문 바깥쪽을 장갑을 낀 손으로 문질러 집문을 닦아냈다. 장갑을 끼기 전에 차에 닿은 장소는 그것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로 가는 길 모퉁이까지 가서 플로리다 나이트클럽 반대쪽에 차를 세우고 길을 꽂아둔 채로 내버렸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문득 프레디가 아까 했던 말이 떠올랐다. 아주 젊은 이탈리아인이었어. 내가 집으로 돌아갈 때 누구의 미행을 당했던 것일까? 왜냐하면 주소는 아무에게도 가르쳐주지 않았으니까 말이다. 갑자기 아차 하는 생각이 떠올랐다. 가게의 배달부 중에는 그의 주소를 아는 사람이 두세 명은 있는데 배달부가 카페 그레코와 같은 곳의 테이블에 앉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았다. 그는 실수했다는 부끄러움으로 오버 안에서 몸을 움츠렸다. 톰은 자기를 쫓아온 거무튀튀한 젊은 얼굴이 숨을 헐떡거리며 자기가 집에 들어간 뒤 어느 창에 전등이 켜지나 올려보고 있는 모습을 상상했다. 톰은 병적일 만큼 정열적인 추격자로부터 피하려는 듯이 오버 안에서 몸을 굽히고 걸음을 빨리 했다. 톰은 아침 8시 전에 신문을 사러 그 집에서 나왔다. 그 일이 신문에 나와 있지 않았다. 이렇게 되면 상당한 시일이 지나도 발견되지 않을 것 같았다. 프레디를 두고 온 그런 음침한 묘비 근처를 누가 어슬렁거릴 리가 없다. 톰은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육체적으로는 완전히 녹초가 되었다. 이를 닦으면서도 기차가 정말 10시 30분에 출발하는지 아니면 10시 45분에 출발하는지가 걱정이 되어 닦다 말고 확인해 보았다. 10시 30분 출발 행이었다. 전화벨이 울렸다. 톰은 수화기를 들고 불쾌한 음성으로 말했다. 여보세요. 시뇨르 그린리프입니까? 하는 이탈리아인 목소리였다. 그런데요. 이곳은 제83 경찰서입니다. 당신은 프레데릭 마이레스라고 하는 미국인의 친구입니까? 프레데릭 마이레스? 그렇습니다. 하고 톰은 대답했다. 상대는 긴장된 빠른 말로 했다. 프레데릭 마이레스의 시체가 오늘 아침에 구 아피아 가도에서 발견되었는데 시니오르 마이레스는 어젯밤 당신을 방문하지 않았느냐는 내용이었다. 방문했습니다. 정확히 몇 시였습니까? 정오쯤부터 오후 5시나 6시경까지였어요. 확실히는 기억하고 있지 않지만. 좀 묻고 싶은데 대답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일부러 이곳까지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질문할 사람이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오전 11시면 어떻습니까?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협력해 드리지요. 톰은 적당히 흥분한 듯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런데 그 질문하실 분이 지금 바로 오실 수는 없겠는지요? 전 10시에 집에서 나가야 되는데. 상대방은 그건 좀 어렵지만 좌우지간 노력해 보겠다고 했다. 그리고 10시 전에 못 가더라도 절대로 집에서 나가지 말고 기다려 달라고 덧붙여 부탁했다. 좋습니다. 톰은 점잖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제기랄. 기차도 타기 글렀고 배 시간에도 될 수 없겠지. 그는 좌우간 나가고 싶었다. 로마에서 떠나고 이 아파트에서 떠나자. 그는 지금부터 경찰에게 할 말을 여러 가지로 심사숙고했다. 모든 것이 아주 간단하게 끝나리라고 믿지만 귀찮았다. 우리는 둘이서 술을 마셨다. 프레디는 열심히 코르티나 이야기를 했다. 둘은 꽤 오래 이야기했다. 그리고 프레디는 상당히 취했고 매우 기분이 좋았다. 프레디가 어디로 갈 작정인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었으나 데이트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라고. 다시 전화가 울렸다. 지기랄. 톰은 중얼거리며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파우스트예요. 건강하세요. 귀에 익은 젊음이 솟아오르는 듯한 웃음소리가 들렸다. 오, 파우스트인가? 덕분에 건강해. 난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어. 막 시작한 그림이야. 그러자 파우스트가 말했다. 나는 4시 15분에 출발하는 밀라노행에 타야 되니까요. 나는 지금 나폴리로 떠나려는 참이야. 그래, 곧. 앞으로 20분 뒤야. 그러자 파우스트는 웃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난 지금 로마에 와 있어요. 당신 집은 어디예요? 난 지금 역에 있어요. 톰이 말했다. 난 10시 30분 발 나폴리행 기차를 타야 돼. 시간이 별로 없어. 앞으로 30분 뒤에 역에서 만나지 않겠나? 좋아요. 그럼 비키, 이따 봐요. 파우스트는 전화를 끊었다. 파우스트는 오후의 신문을 보면 그가 왜 역에 오지 않았느냐를 알게 될 것이고 아니면 서로 엇갈려 못 찾은 것으로 생각할 것이다. 톰은 경찰과의 대면이 끝나면 다른 기차를 타고 나폴리에 갈 생각이었다. 10시 30분에 시뉴오라 비피가 경찰들을 맞아들였다. 경관은 2사람이었다. 나이 많은 사람은 상급 경관 제복을 입고 있고 젊은 사람은 보통 경찰 제복을 입고 있었다. 나이 많은 경관이 공손히 인사를 하고 톰에게 여권 제시를 요구했다. 톰이 여권을 넘겨주었더니 경관은 톰의 얼굴과 여권의 디키의 사진을 날카로운 눈으로 비교했다. 지금까지 이 사진을 이렇게 날카롭게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톰은 공격에 대비하듯 몸을 긴장시켰으나 별다른 일은 없었다. 톰이 물었다. 프레디는 어떻게 해서 살해되었나요? 경관이 대답했다. 머리와 목을 무슨 무거운 물건으로 얻어맞았습니다. 그리고 소지품을 모두 빼앗겼어요. 그는 취해 있었던 모양입니다. 어제 오후 당신 아파트에서 나갈 때 그는 취해 있었나요? 그래요. 다소 취해 있었어요. 둘이서 마셨으니까요. 마티니와 페루노를 마셨지요. 경관은 그것을 수첩에 적어놓고 톰이 말한 프레디가 이곳에 있었다는 시간 12시에서 6시경까지를 적었다. 젊은 경찰이 물었다. 이곳에서 나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세요? 네,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당신은 그가 운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겠지요? 그야 물론이죠. 그는 운전을 못할 정도로 취하진 않았으니까요. 만약 그랬다면 저도 함께 갔을 겁니다. 경관은 그와 프레디의 관계를 물었다. 친구입니다. 별로 친한 사이는 아니고요. 2달 가까이나 그의 소문을 못 듣고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놀랐습니다. 톰은 회화에 서투른 것처럼 떠듬거리며 말하고 그것이 부끄러운 듯 얼굴까지 붉히는 표정을 멋지게 연출했다. 톰은 그것을 잘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경관들은 슬슬 돌아갈 모양이었다. 그럼 하고 경관은 미소를 지으며 수첩을 덮었다. 당신들은 범인이 난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나요? 무슨 단서가 있습니까? 하고 톰이 물었다. 우리는 지금 차에 묻은 지문을 찾고 있는 중이에요. 어쩌면 범인은 피해자가 도중에서 태워준 인물일지도 모르니까요. 차는 오늘 아침에 스페인 광장에서 발견되었어요. 오늘 밤까지는 뭔가 단서가 발견되겠지요.
여러 가지로 수고를 끼쳤습니다. 시니오르 그린리프. 경관은 문까지 가서 돌아보고 달리 뭐 물어보고 싶은 일이 생기면 앞으로 며칠은 이곳으로 전화하면 되겠습니까? 톰은 망설였다. 전 내일 마조르카로 출발할 예정인데요. 그러나 그 질문이란 용의자가 이러이러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을 때 그 사람이 고인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당신에게 물으면 알지도 모르니까요. 하고 제스처를 섞어가며 말했다. 그럼 좋습니다. 그러나 저는 시뉴우르 마이레스를 그다지 잘은 몰라요. 어쨌든 당신은 한 이틀 정도 우리가 언제든지 연락을 취할 수 있는 곳에 계셨으면 합니다. 경관은 비록 톰이 미국인이라도 이에 따르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듯 점잖게 되풀이했다. 당신이 나가셔도 좋을 때가 되면 곧 통지하겠습니다. 여행하실 계획이 있으셨다면 죄송하지만 연기해 주십시오. 아직 취소할 만한 여유는 있으시겠지요. 그럼 이만 시뉴우르 그린리프. 톰은 그들이 문을 닫고 간 뒤에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는 경찰에 신고만 해두면 호텔로 옮기더라도 지장이 없으리라고 생각했다. 프레디의 친구, 디키의 친구들이 신문에서 이 주소를 알고 찾아온다면 큰일이다. 톰은 경찰 입장이 되어서 지금의 자기 행동을 검토해 보았다. 그들이 그를 의심하는 듯한 낌새는 보이지 않았다. 톰은 수화기를 들고 잉기르테러 호텔을 불러내어 지금부터 반 시간 뒤에 도착한다며 방을 예약했다. 다음에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다. 그는 시뇨우르 그린리프는 잉기르테러 호텔에 있으니까 경찰에서 용건이 있을 때는 그곳으로 연락해 달라는 말을 일러둘 수 있었다. 그로부터 1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그는 잉기르테러에 가 있었다. 그는 정오에 신문을 사러 방에서 나왔다. 어느 신문에나 나와 있었다. 구 아피아 가도에서 미국인 살해됨. 어젯밤 미국인 부호 프레데릭 마이레스가 아피아 가도에서 참살됨. 톰은 그 기사를 한 단어씩 읽었다. 단서는 전혀 없다. 적어도 아직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신문에나 프레디의 모습을 최후에 본 인물과 장소로서 리처드 그린리프의 이름을 들고 그 주소가 씌어 있었다. 그러나 리처드 그린리프가 용의자인 것 같은 냄새를 풍기는 신문은 하나도 없었다. 톰은 함정에 빠진 것 같은 우울한 기분으로 방 안을 빙글빙글 돌면서 오후까지 틀어박혀 있었다. 2시경에 전화가 요란스럽게 울렸다. 여보세요. 톰은 디키의 초조하고 신경질적인 목소리를 흉내내어 말했다. 헬로우 디키, 반 휴스턴이야. 아. 톰은 그를 잘 아는 듯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디키, 난 지금 허슬로 호텔이야. 경찰과 같이 프레디의 슈트케이스를 조사하고 있어. 꼭 널 만나고 싶어. 어제 프레디의 태도는 어땠나? 난 어젯밤에 밤새 너를 찾았어. 프레디는 6시까지는 호텔에 돌아오기로 했었거든. 근데 네 주소를 몰라서 곤란했어. 어제 무슨 일 있었어? 톰이 대답했다. 나도 알고 싶을 정도야. 프레디는 6시쯤 집에서 나갔어. 둘이서 마티니를 상당히 마셨는데 그는 운전할 수 없을 만큼 취하지는 않았어. 아주 취했다면 내가 돌려보내지 않았을 거야. 나로선 전혀 짐작이 안 되는데 프레디가 누군가를 태웠는데 그 녀석이 권총이나 뭘로 해치운 게 아닐까?
그러자 휴스턴이 말했다. 그가 권총으로 당한 건 아니야. 나도 프레디가 억지로 그런 곳까지 운전을 하며 끌려갔거나 혹은 갑자기 당한 걸로 생각하기는 해. 이봐 디키, 어떻게 만날 수 없을까? 단 오늘은 호텔에서 나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어. 그건 나도 그래. 게다가 1시간쯤 뒤엔 경찰이 여기로 오기로 돼 있어서 나도 여기 있어야 돼. 나중에 전화해 줄래? 6시 이후엔 널 만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알았어. 톰은 전화를 끊었다. 휴스턴의 마지막 말은 울음 섞인 목소리였다. 톰은 호텔의 교환원에게 연락했다. 경찰 이외에는 아무도 만나지 않겠다. 누구도 그의 방으로 안내하면 안 된다라는 말을 부탁했다. 절대로 말이다. 그 후로 오후 내내 전화는 걸려오지 않았다. 톰은 어두워진 8시경에 아래층으로 내려가 석간을 샀다. 아직 단서는 없는 모양이었다. 신문에는 반 휴스턴의 이야기가 나와 있었다. 그는 프레디의 친한 친구로서 28살. 프레디와 둘이 오스트리아를 시작으로 로마에 휴가 여행차 왔고 이제는 프레디와 휴스턴이 각각 집을 갖고 있는 플로렌스로 돌아갈 예정이었다. 경찰은 이 가공할 범행의 용의자로서 3명의 이탈리아 청년을 조사했다. 2사람은 18살, 1사람은 16살이었다. 나중에 이 청년들은 석방되었다. 톰은 마일즈의 아주 아름다운 피아트 1400인 컨버터블에서 새로운 사실이나 도움이 될 만한 지문은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기사를 보고 안심이 되었다. 톰은 송아지 커틀릿과 포도주로 천천히 식사를 하면서 신문기사를 하나하나 마감 직전에 넣는 최신 기사까지 정성껏 훑어보았다. 마일즈 사건에 관해서는 그 이상 아무것도 씌어있지 않았다. 그런데 마지막에 본 끝페이지에 다음과 같은 표제가 있었다. 살레모 부근의 얕은 해저에서 핏자국이 묻은 보트가 발견되었다. 그는 급히 읽었다. 프레디의 시체를 메고 계단을 내려갈 때, 그리고 경찰이 신문을 하러 왔을 때보다도 더 그의 가슴은 공포로 떨렸다. 표제 글자만 읽어도 이 기사는 천벌의 신처럼 악몽이 실현된 것처럼 그를 때렸다. 그 보트의 모양은 상세히 적혀 있었다. 톰은 그때의 장면이 선명하게 머리에 떠올랐다. 기사에는 보트 자국은 확실히 알 수는 없으나 핏자국 같다고 씌어 있었다. 경찰이나 누가 그것을 문제 삼고 있다고 씌어 있지는 않았지만 톰은 이제 곧 경찰이 행동을 개시하리라고 생각했다. 보트상 주인이 그 보트를 분실한 날의 일을 경찰에 말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경찰은 그날의 일을 호텔 같은 데로 조회해서 조사하겠지. 그 이탈리아인 보트상은 그 보트에 타고 나간 채 돌아오지 않은 2 미국인을 기억하고 있겠지. 경찰이 그 무렵에 호텔 숙박부를 한쪽에서부터 모조리 조사한다면 리처드 그린리프라는 이름이 붉은 깃발처럼 선명하게 떠오를 것이다. 만약 경찰이 수색해서 디키의 시체를 발견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으로서 그것은 톰 리플리의 시체로 추정되겠지. 그리고 디키에게 살인 혐의가 걸리겠지. 따라서 디키는 프레디의 살해 용의자로도 되겠지. 그러나 반면에 이탈리아인 보트상은 보트가 돌아오지 않은 날이 언제인지 생각해내지 못할지도 모른다. 이탈리아의 경찰은 그런 사건에는 흥미를 갖지 않을지도 모른다. 톰은 신문을 접고 계산을 치르고 나왔다. 그는 호텔로 돌아가서 프런트에서 자신에게 온 전화가 없느냐고 물었다. 있습니다, 시뇨우르.
직원은 트럼프의 패라도 늘어놓듯 메모지를 데스크 위에 늘어놓았다. 휴스턴의 것이 2장, 로버트 길버트슨 것이 1장, 머지에게서 온 것이 1장 있었다. 톰은 그 메모지를 집어들고 천천히 읽어보았다. 머지에게서 3시 35분에 전화가 왔었다. 나중에 다시 전화한다고 했다. 자기 방에 올라온 톰은 안락 의자에 앉아 담배를 피우며 생각했다. 머지를 만나게 된다면 모든 일이 귀찮게 된다. 지금 상황만 극복하면 다시 조용한 항해의 날이 계속될 것이다. 그렇다. 그리스나 인도에도 갈 수 있다. 예전에 나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찾지 못하는 멀고 먼 곳으로 가야 한다. 그는 정거장으로 전화를 걸어 내일의 나폴리행 기차를 알아보았다. 나폴리에서 마조르카행 배가 떠나는 날은 닷새쯤 뒤니까 그때까지 나폴리에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된다. 그는 무엇보다도 우선 경찰에서 해방되고 싶었다. 그는 수화기를 들고 교환을 불러 미스 머지 셔우드가 다시 전화를 걸어온다면 자기가 전화를 받겠다고 말해놓았다. 그는 그녀가 다시 전화를 해오면 2분 동안에 만사 오케이라고 납득시킬 자신이 있었다. 나는 프레디의 살해 사건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얘기, 호텔로 옮긴 것은 전혀 모르는 사람들로부터의 전화를 피하고 경찰이 용의자를 점거했을 경우엔 자기에게 그 인물의 확인을 요구해 올 테니까 가깝게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 등을 설명하면 된다. 톰은 피로해서 침대에 벌렁 누웠다. 그는 생각을 머지에게 집중하려고 노력했다. 그는 이 순간의 머지를 상상했다. 그런데 갑자기 나는 헤엄을 쳤어. 디키가 외치는 소리가 긴 터널 저쪽에서 들려오는 것처럼 톰의 귓속에서 윙윙 울려 퍼졌다. 톰은 온 방을 둘러보았지만 디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는 욕실에 가서 얼굴을 씻었다. 현기증이 차차 가셨다. 톰은 일어나서 침착하게 넥타이를 풀었다. 디키가 하던 대로의 동작으로 옷을 벗고 목욕을 하고 파자마로 갈아입고 침대에 누웠다. 그는 디키가 생각할 것 같은 일을 생각하려고 했다. 우선 디키의 어머니의 일이다. 그녀에게서 온 최근의 편지에는 그녀와 그린리프 씨가 각각 거실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는 스냅 사진이 2장 들어 있었다. 톰은 그린리프 부부에게 보낼 다음 편지의 문안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아들이 이전보다 종종 편지를 보낸다고 기뻐하고 있었다. 둘 다 프레디를 알고 있으니까 이번에 프레디 문제는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말해 주어야겠다. 미세스 그린리프는 어느 편지에서 프레디의 소식을 물은 일이 있었다. 그런데 톰은 편지 문안을 생각하면서도 전화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기 때문에 좀처럼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다.